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난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의혹에 관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이를 기각했는데요.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부산 스폰서 판사비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재판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검찰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요? 네, 재작년 9월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문건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을 검찰에서 확보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부산지법의 문모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 씨의 재판과 관련해서 부당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서 그 정보를 유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특히나 그 문 판사는 그 건설업자 정 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던 그런 상황이 드러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건에 보면은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종결된 변론을 직권적으로 다시 재개해라, 뭐 이런 내용까지 있었고 이 부분을 지금 고영한 전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관이었던 그 당시에는 법원 행정처장이었죠. 예. 행정처장이 부산 고법원장에게 직접 이 부분을 전달해서 시행하도록 해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 검찰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이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네, 지금 관련한 내용들이 다 기각이 되고 있어요. 그 예. 내용이 지금 일단 임의 동행을 할 수 있고 임의 소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임의 소환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여기 일단 강제적으로 지금 집행을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관련한 지금 영장들이 전부 기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검찰에서는 상당히 수사하기가 당혹스러운 거 아닙니까? 지금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해서 예. 사실 법원에 대한 또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다 이제 기각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고용노동부라든지 외교부에 대해서는 또 이것은 외교부 것만 또 이것은 영장이 집행이 됐던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기각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미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굳이 검찰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냐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은 법원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는 거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같습니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예.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저희가 좀 소년법 개정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14세 미만이 처벌이 안 되는데 예. 이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다는 거죠. 특히나 뭐 예전에 뭐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했던 뭐 중학생 사건도 있었고요. 예, 예. 그 뒤로 이제 그 각종 폭력 사건, 폭행 사건들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론이 좀 악화가 됐었고 또 예. 국민청원까지 제기가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형사 미성년자를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라고 예. 지금 결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연내에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추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형사 미성년자는 분명히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다만 이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 처분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또 뭐 다독여주고 또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 다만 지금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니까 청소년의 행동을 넘어서는 범죄들 또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지금 중학생 나이 정도에 걸리는 그 나이 때쯤 학생들의 지금 범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재범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나이 때에.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 특히나 그 지금 14세 미만, 그러니까 13세 미만으로 낮춰서 그 나이 때
학생들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어찌됐든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도 때문에 안전장치도 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가벼운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학교장 선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 소년 보호 관찰관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정결권을 갖고서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보호처분이 1호부터 9호까지 보호처분이 있고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이. 여기서 1호에서 3호 처분, 그러니까 1호 처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면 사과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2호 처분 같은 경우는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 처분은 교내 봉사에 해당하는 그런 처벌이거든요. 예.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전결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다만 이렇게 되면 또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가볍게 그럴 다 수도 처리를 있죠. 해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안전장치도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치 2주 미만의 상해라든지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또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사안이 아니고 집단 폭력이 아니고 성폭력이 아닌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지금 학교장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으로 정해놨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사실 형법을 만든 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년법을 제정한 본래 취지는 뭡니까? 일단 소년들, 아까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격을 아직 다 갖추지 못했던, 아직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조건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청소년들은 뭐 어떤 범죄라든지 비행을 저질렀을 때 보호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1호에서 10호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뭐 가장 중한 경우가 이제 소년원에 가게 되는데요. 소년원은 또 안에 교육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예.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되고 전과가 따로 붙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소년교도소로 가서 그것은 이제 전과가 붙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소년법을 적용 거의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뭐 아주 아까 살인죄 같은 그런 강력한 죄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제 처벌 위주의 나라이다 보니까 좀 강력한 처벌을 또 하고 있는 경우도 거의 있지만 뭐 성인과 마찬가지로 네, 처벌합니까? 그 일부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네.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아까 형사 미성년자를 1살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에 맞게 아까 아직까지 발전할 수 있고 다시 죄를 뉘우치는 그런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범죄학에 보면은 낙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낙인을 찍어버리면 결국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낙인을 찍어버려서 다시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사회에 인식이 돼버리면 뭐 학교라든지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든 비행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다시 주게끔 우리가 소년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이 중에서 지금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있었던 뭐 살인 사건, 특히 또 부산하고 강릉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천안에서 있었던 그런 폭행 사건들 있잖아요. 네. 동급 또래나 하급생을 폭행한 사건인데 사실 성인 범죄보다 더 잔인했던 그런 수법들을 사용을 했어요. 예. 근데 그 학생들의 내용을 봤을 때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한테 얘기할 때 악용하는, 나는 네. 처벌받지 않아. 어차피 저 사람들 나 처벌 못해. 이렇게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사 미성년자를 1살 낮추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다만 아까 낙인 이론과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범죄라든지 뭐 다 단순한 비행을 저지른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서 또 보살핌을 통해서 충분히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소년법에서 보호 처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처벌 연령을 1살 낮추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 나이대가 지금 재범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형사정책연구원 그 연구 결과 보면은 청소년 중 4범 이상의 재범률이 2006년 6.1%였는데 2015년 15.2%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나이대 연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14세 연령들이. 네네. 그러니까 결국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나이를 면죄부로 여기고 있다라고 또 가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아까 재범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행하는 비행이라든지 범죄가 굉장히 잔혹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잔혹한 수법을 쓰는 범죄들, 아까 말했듯이 동급생에게 무슨 기구를 사용해서 폭행을 한다든지 여러 그런 잔인한 그런 범행이나 비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나이대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지금 관련한 형사 미성년자를 낮추자라는 청원이 이 작년에 이제 올라왔었는데 그 26만 명이 넘어섰었거든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관련한 뭐 지금 아예 이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도 없애자라라는 그런 설문 결과도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64.8%가 나왔고 예. 또 여기에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25.2%나 나왔다는 거죠. 네. 거의 뭐 80% 이상이 일단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흐름과 여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법을 개정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청소년들이 과거와 틀리게 많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예전의 중학생과 지금의 중학생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예. 또 뭐 중이병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물론 다들 정상적인 중이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들이 예전에 그런 순수했던 중이가 아니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 예. 어떤 성인과 같은 생각들을 하고 성인과 같은 범죄 기법을 사용하고 네. 그래서 잔인한 그런 범죄 행위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연령대가 이제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과 또 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번 유죄 판례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최종 판결을 하는 대법원에서는 결국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유죄. 그러니까 끝에서는 결국 유죄였는데 지금 최근에 있었던 판결들의 1심, 2심의 판결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러니까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두 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1심, 2심이 다 결국 유죄를 받았고요. 또 한 건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로 다시 뒤집혔어요. 네. 그리고 예비군에 그러니까 병역은 마쳤는데 예. 예비군을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사람도 지금 재판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유죄라고 판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계속적으로 번복되고 바뀌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양심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뭐 입영일이나 소집일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이 내용인데 예. 네. 여기 이제 정당한 사유라는 이 5글자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애매모호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이것에 대해서 아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를 법관들마다 다르게 판단한다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30일에 지금 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 시민사회 단체, 검찰 그리고 법원, 대법관까지 다 모이는 그런 공청회를 열었어요. 예. 그래서 원래 2시간 만에 끝나는 토론이었는데 그게 열띤 토론으로 이어져가지고 4시간 동안 토론을 그러게요. 진행했던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올해 안에 대체복무제 도입도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 뭐 지뢰 제거 등의 임무에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글쎄요 좀 납득할 만한 대체복무제 뭐 어떤 것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체복무제에 대한 그 합당한 사유로 되는 게 사실은 지금 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뭐 자유권 규약이라고 해요. 네. 이것을 지금 기본적으로 양심적 대체복무 또 인권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이 규약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법리적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법도 우리나라에서 뭐 국제법적 효력을 국내법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분단 국가, 그렇죠. 정전 국가인 그런 상황에서 이 외국의 법규를 갖다 우리나라의 사안에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그게 양심적 병역이 거부가 되는 거냐? 뭐 이런 반론도 있는 것이고요. 예, 예. 또 뭐 대다수 군대 나오신 분들은 왜 저들만 양심적이란 이유로 병역 거부가 가능하냐? 그 양심적에 대해서 그럼 그것이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하면 다 그러면 거부할 수 양심적 있는 거부, 거냐? 뭐 병역 이런 거부가 아니냐. 의문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심적 대체 복무를
우리가 시행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만 같은 경우도 양심적 복무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복무 체계 또는 기간보다 훨씬 더 한 2배 정도 긴 기간 동안 복무를 하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사회에서 좀 어려운 직업군에 속해 있는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방이라든지 뭐 경찰 업무라든지 뭐 그 산불 감시 또는 뭐 노인에 대한 뭐 요양 뭐 시설에서 뭐 사실 그루들 보살피는 업무들,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이 하기 좀 힘든 업무들에 투입이 되는 경우들로 대체 복무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방서, 교도소 논의들이 근무, 나왔고 지금 복무기간 관련해서 정부 방안이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1.5배로 하자. 36개월이요. 네. 그렇죠. 27개월이라고 해요, 지금. 예, 27개월. 1.5면 27개월이라고 하고 2배로 하면 36개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그렇군요. 있는데 지금 자한당 쪽의 한 의원께서는 지금 공군 곤궁 병력의 2배 기간인 44개월까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그런 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기존의 1.5배나 2배의 그 기간을 복무를 하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징벌인 것 아니냐. 네. 또 이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대체 복무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느 정도 현역을 자신들이 정당하게 갔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복무가 면제되는 건 사실 신체적인 이유밖에 없어요. 신체적인 어떤 한계점이라든지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되는데 이거 정신적 이건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종교적 이유에 따라서 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기간을 좀 늘려서 복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시킨 것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염건웅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